이 사연은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김태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평생 버스 몰며 살았다. 욕심 부릴 줄 모르고 사람들 얼굴만 보며 하루를 보냈다. 집 한 칸, 통장 몇 장, 아내 하나, 딸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딸은 30이 넘어 결혼을 했고 사위 이름은 민호였다. 30 초반의 젊은 사위는 예의 바르고 싹싹했다. 결혼식장에서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오른다. 나는 그때 그놈이 믿을 만한 사내라고 생각했다.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도 바로 그놈이었다. 아내는 50을 넘겼다. 성격이 강단 있고 바깥 체면 차리는 걸 좋아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염색하지 않던 여자였다. 파마도 1년에 2번만 했고 화장품도 마트에서 파는 싼 것만 썼다. 옷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에 가는 일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딸이 필요한 걸 사러 가는 것이지 자기 것은 거의 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화장을 짙게 하고 평소 신지 않던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속옷까지 새로 사입었다.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했고 옷도 젊은 스타일로 바꿨다. 처음 보는 향수 냄새도 났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뭐하러 사냐고 물으면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며 쏘아붙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갱년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내가 사위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민호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더라. 민호가 나한테도 이것저것 상담을 한다더라. 민호가 참 괜찮은 아이라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불편했다. 왜 내 아내가 사위를 그렇게 칭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딸을 칭찬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사위를 그렇게 띄우는 것은 어색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통화를 할 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스피커폰을 켜고 큰 소리로 통화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어폰을 꽂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이유를 물으면 시끄러워서 스피커폰을 못 쓰는 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내가 TV 볼륨을 줄여도 여전히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통화 내용도 이상했다. 그래 알겠어 조심해 괜찮아.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지만 톤이 달랐다. 30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인데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놨는데 이제는 화면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놨다. 카톡 소리가 오면 재빨리 집어들어 확인하고 내가 보려고 하면 급히 감췄다. 누구한테 온 거냐고 물으면 딸이라고 했는데 딸은 임신 막달이라 친정에 와 있었다. 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굳이 문자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딸이 임신해서 친정에 온 게 작년 여름이었다. 사위는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반찬을 가져간다, 장을 보러 왔다, 물건을 맡기러 왔다,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 의심스러웠다. 아내가 현관까지 나가 웃으며 마중하는 모습은 장모 미소가 아니라 여자의 미소처럼 보였다. 화장을 고치고 나와서 맞이하고 민호가 갈 때까지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를 그렇게 배웅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호가 오는 날이면 아내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집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반찬도 평소보다 많이 만들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좋은 걸 입었다. 나는 왜 사위 보러 오는데 그렇게 차려입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사위도 내 자식 같은데 잘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 말 자체는 맞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민호는 올 때마다 아내와 오래 대화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1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나는 옆방에서 TV를 보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다.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나와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한 아내가 사위와는 그렇게 자주 웃었다. 가끔은 딸도 합류해서 셋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민호와 아내 둘이서였다. 딸이 낮잠을 자거나 병원에 간 사이에 둘만 남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럴 때면 아내는 나한테 마트 가서 뭘 사오라거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나갔지만 점점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40년 버스 기사 생활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다. 바람 피우는 남편들, 외도하는 아내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런 징조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1시 13분이었다. 정확히 그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도어락에서 4번의 삑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삑삑삑삑 소리가 났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기척과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몇 분 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밖에 서 있던 사람이 포기하고 떠난 것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문 밖의 사람은 안에서 열어줄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새벽에 잠을 깨서 거실로 나왔다. 1시 정각에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후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 번에 문이 열렸다. 아내가 미리 도어락을 열어뒀던 것이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속삭임. 나는 몸을 낮추고 부엌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아내였고 다른 하나는 민호였다. 내 사위였다. 새벽 1시에 내 집에 와서 내 아내와 부엌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현실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진짜 내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다. 40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버스 기사로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10여 분 후 민호가 나갔다. 아내는 문을 잠그고 부엌을 정리했다. 나는 몰래 방으로 돌아가 누웠다. 아내도 곧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누웠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흥분해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발장을 확인했다. 내가 신지 않는 270 사이즈의 검은 운동화가 끼어 있었다. 내 발은 260이다. 그건 사위 민호 발 크기였다. 분명히 어젯밤에 벗어놓고 간 것이었다. 식탁 위 밥그릇에는 젓가락으로 톡 치듯 튕겨 남은 밥알 자국이 줄지어 있었다. 민호가 늘 하던 습관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젓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치는 버릇. 도어락 임시번호도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내가 바꾼 적은 없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청소업체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청소업체가 와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임시로 바꿔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청소업체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굳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 나는 결국 거실 시계 뒤에 소형 녹음기를 숨겼다. 인터넷에서 10만 원짜리 작은 걸 주문해서 시계 뒷면에 붙여놨다. 며칠 동안은 잡히지 않던 소리가 어느 날 분명하게 기록됐다. 아내의 목소리로 조용히 해라는 말, 그리고 이어지는 민호의 목소리로 물 마시고 올게요라는 말. 새벽 1시 19분 내 거실에서였다. 평생 노후를 꿈꾸던 내 집 안에서 내 딸의 남편과 내 아내가 서로 숨을 맞추고 있었다. 분노보다 모욕이 더 컸다.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내 코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됐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 민호의 잦은 방문, 새벽 시간대의 수상한 움직임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돈부터 확인했다. 공동명의 통장 잔액이 1,200만 원 빠져 있었다. 언제 누가 뽑았는지 몰랐다. 카드 내역을 뽑아보니 알파벳이 뒤섞인 수상한 결제가 2건 있었다. 상호명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았다. 지도에 찍어보니 러브호텔 골목 안쪽 상호위장 결제였다. 아내에게 따지자 공방 결제라며 케이크 주문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나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녹음으로 요일과 시간의 패턴을 뽑았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1시대. 규칙적이었다. 골목 CCTV와 낡은 건물의 층수 표시까지 확인했다. 민호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두 파악했다. 어느 날은 일부러 1층 편의점에서 생수 2병을 사서 한 병은 마시고 한 병은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두었다. 자정이 지나 아내와 민호가 내리는 순간 아내는 그 생수병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 표정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카드 내역을 프린트하고 도어락 로그를 캡처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 CCTV 화면도 확인했다. 새벽 시간대에 민호가 우리 층에서 내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관리소장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내일 집으로 와라, 식탁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폭발은 테이블 위에서 해야 한다. 서류와 증거를 깔고. 딸이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친척들을 불러 김치를 나누자는 핑계를 댔다. 고모, 이모, 처형, 처제까지 모두 불렀다.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민호가 들어왔다. 아버님하고 밝게 인사하는 그놈을 보고 아내가 웃었다. 나는 TV에 USB를 꽂고 오디오 파일을 틀었다. 냄비 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조용히 해, 물 마시고 올게요.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나는 민호를 똑바로 보며 내가 내 딸 남편이고 동시에 내 아내의 새벽 손님이라고 말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얘져서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잠깐 눈이 멀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내 통장에서 1,200만 원이 빠져나가고 호텔 결제가 찍히고 녹음 파일 수십 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잠깐일 수는 없었다. 나는 식탁을 내리쳤고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딸은 남편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 울음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터진 울음이었다. 그것이 가장 치욕적이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고모는 그럴 리 없다며 민호를 감쌌지만 이모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은 아예 자리를 뜨려고 했고 처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민호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내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나는 다음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했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다. 사위와 아내 두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증거 목록에는 녹음 파일, 도어락 로그, 카드 사용 내역, CCTV 캡처를 넣었다.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관심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걱정됐다. 갓 아기를 낳은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딸에게는 직접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딸방 책상 위에 놔뒀다. 딸이 들어보고 판단하게 하려고 했다. 며칠 후 딸은 나를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딸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후 사위는 합의를 보자고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더 이상 그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부르는 액수도 터무니없었다.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위자료 명목이었다. 내가 먼저 의심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녹음기를 내 집에 설치한 게 사생활 침해라면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아내와 바람 피운 건 뭐라고 부를 건가. 아내도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고 전화했다. 하지만 결국 내 담보를 쓰려는 속셈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자료를 주고 나중에 집도 반으로 나눠 가지겠다는 계산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다.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민호가 우리 집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오는 것도 목격됐다고 했다.
마트에 가면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왔다. 사위가 장모랑 붙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도 더 빨리 퍼졌다. 나는 오히려 일부러 그 길을 걸었다. 창피는 한 번 전신에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 버스 기사로 평생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적 많았던 나는 이번에도 견뎠다. 딸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딸은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더 이상 그 남자와 살 수 없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남자와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내 때문에 딸까지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자진 사직했다. 소문이 직장까지 번진 것이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진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동료들 사이에서 장모와 불륜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내는 친정으로 갔다. 친정 식구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아내는 끝내 이혼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재산 분할 협상은 길었지만 나는 내 몫보다는 딸과 손주의 안전을 우선으로 걸었다. 집은 딸 명의로 넘기고 예금도 대부분 딸에게 줬다. 나는 전세금 일부와 퇴직금만 챙겼다. 사위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딸은 단 한마디만 했다. 아기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로 끝났다. 민호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 버스를 몰았다. 동료들도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동정 섞인 친절이었지만 고마웠다. 차고지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옆에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해줬다. 그들도 나름대로 위로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끔은 승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들렸다. 뒷좌석에 앉은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기사 장모가 사위랑 바람폈다더라. 그런 말들. 나는 백미러로 그들을 째려봤지만 그들은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다. 어떤 날은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대놓고 흘끔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화를 내봐야 달라질 게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소문만 날 뿐이었다. 나는 그냥 묵묵히 버스를 몰았다. 40년 해온 일이었다. 이런 일이 생겨도 버스는 계속 몰아야 했다. 딸은 이혼 절차를 밟았다. 민호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다. 특히 상대가 친아버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민호의 부모들도 이 일을 알게 됐다. 며느리 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에 기가 막혀 했다. 민호 어머니는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다. 우리 아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어떻게 장인어른 부인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화가 났지만 민호 어머니에게 화낼 수는 없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민호 아버지는 아예 아들과 연을 끊겠다고 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민호는 양쪽 집안에서 모두 버림받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딸한테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이혼이 성사된 후 민호는 서울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문으로는 지방 어딘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아내도 친정에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친정 식구들마저 창피해서 멀리 보낸 것 같다. 나는 혼자 남았다. 딸과 손주는 가끔 놀러 온다.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지만 나보다는 훨씬 씩씩하게 살고 있다. 젊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나는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도 가끔 아기를 봐주거나 장 보는 걸 도와준다. 버스 운전은 계속하고 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몰아야 한다. 다른 일을 할 나이도 아니고 다른 기술도 없다. 40년 넘게 해온 버스 운전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동료들은 여전히 나를 배려해준다. 가끔은 술자리에도 불러준다. 하지만 나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거실이 나를 맞는다. 예전에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다. 요리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다.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된다. 밤이 되면 더 적막하다.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진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혼자서 채널만 돌린다. 집중도 안 되고 재미있는 것도 없다. 그냥 소리가 나니까 켜놓는 것뿐이다. 새벽 1시 13분이 되면 저절로 현관 쪽을 본다. 이제는 도어락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을 본다. 그 시간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분노가 아니라 허전함 때문이다. 그 소리가 싫어서 녹음기까지 설치했는데 정작 그 소리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하게 공허하다. 가끔은 그때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민호가 반찬을 가지러 와서 아버님 인사하고 딸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손주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딸이 데리고 오면 하루 종일 안고 있는다.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하다. 마트에 가면 여전히 수군거린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다른 관심사가 생겼고 새로운 소문거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며 지낸다. 가끔은 아내 생각이 난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온 기억도 있다. 딸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에 아내는 정말 잘해줬다. 내가 야근하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아플 때는 간병도 해줬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더 배신감이 크다. 민호에 대한 생각도 복잡하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위라고 생각했다. 예의 바르고 딸한테 잘해주고 나한테도 존댓말 잘하고 명절에 오면 선물도 잘 챙겨오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이 좋은 남자 만났다고 안심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가면이었나 싶다.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 내 아내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새벽에 우리 집에 몰래 오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이제는 의자 간격을 맞추고 집안을 정리하며 산다. 내 집은 이제 내 숨소리로만 채워진다. 새벽 1시 13분이 되어도 더는 도어락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내겐 가장 큰 위안이자 가장 깊은 공포이기도 하다. 위안인 이유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공포인 이유는 그 시간마다 혼자라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후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연금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40년 넘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차고지에 나가고 하루 종일 버스를 몰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는 패턴으로 살았다. 그 패턴이 없어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나는 버틴다. 창피를 견디고 무너진 집안을 정리한 채로 오늘도 살아간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딸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내와 민호의 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일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빈집에 혼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현실이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믿었던 사위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버스만 몰며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이런 파국이었다는 게 참 허무하지요. 결국 그는 가족과 삶 그리고 체면까지 모두 잃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